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경제의 수공업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수공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고려시대 경제편에서 토지제도와 농법의 변화, 농민의 경제생활의 농법 변화를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수공업자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농업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중농정책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러는 관계로 상업이나 수공업, 대명을 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발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먼저 수공업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03번에 가면 수공업자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공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했고, 후기 때는 국가 지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다. 꽤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고려 정기 때는 국가 운영, 다시 말하면 국가 운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관영이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국가가 운영하는 게 관영하고 어떤 게 있다? 소수공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좀 더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면 관영수공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수공업자 대장에 기록합니다. 국가가 수공업자 대장에 기록하는데, 이 수공업자 대장을 공장안이라고 기록해요. 공장안에 기록한 수공업자한테 물건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공업자는 이 주문에 따라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들어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만들고 나서 국가한테 이것을 다시 납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납품했던 대가로 이 사람 무엇을 받느냐? 품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뭣도 받는다? 녹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녹봉이라고도 이야기해 봅시다. 녹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품계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우수했던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녹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녹봉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지급한다? 식비 정도는 지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토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보면은 삼국시대에 이야기했던 향하고 부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소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향, 부곡, 소가 나오면은 무조건 고려시대다. 조선에는 이 향, 부곡, 소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이 말이 언급되지 않는다. 근데 소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드냐? 금, 은, 철, 구리, 각종 옷감이라든가 종이, 먹, 차, 생산 등을 곡물로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고, 그러면 정기 때는 국가가 운영했던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후기 때는 뭐가 중심이 된다? 민간 단위로 운영하는 수공업이 중심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민간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수공업에 민간 수공업 우리가 민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사원 수공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후기에 발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민간 수공업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집 안에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간의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촌에서 간에서 무엇을 하냐? 삼배 같은 것을 짠다든가 또는 비단 같은 것을 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배라든가 비단을 생산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말했던 민간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국가한테 공물을 내기 위해서 못이라든가 명주를 짜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민간에서 내는 수공업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일부는 어디로 내고요? 국가로 내고요. 일부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시장에 조금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후기 가면서는 시장의 판매 목적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내내 가니까 수공업의 다양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통경제가 무지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수공업도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판매 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 목적으로 변하면서 대나무 제품이라든가 명주 삼배 모시 종이 등 다양한 물품도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산 내용도 좀 더 확대된 내용을 이야기하겠고, 사원수공업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융성하는 과정에 사원에서 제지, 직포, 술, 소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네요. 우리나라 사원, 절에서는 술하고는 거의 담을 쌓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사원에서 뭣도 만든다? 술도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불교의 부정적인 면이 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정적인 면은 술도 만들어내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고리렵도 꽤나 하고 있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옆에 날개 쪽에 보면 사원경제라고 하면서 사료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네모 1번과 네모 2번이 나오는데 네모 2번 같은 경우는 불교 부정성을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라는 것이 보통이었다. 결론은 절에서 결론은 뭡니까? 돈놀이 한다는 것은 고리대업을 꽤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절이요. 이러한 것에서 불교 부정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 제가 두 개 사료 중에 두 번째 사료를 봤던 이유가 두 번째 사료가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사료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수공업을 이야기하고 04번 상업으로 들어가도록 가본다. 자, 상업도 크게 발달하지 못해요. 단 전기 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발달하고 후기 때는 민간 운영이 좀 더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전기 때 시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도시권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권도 등장한다. 지방에서도 시장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방보다는 뭐가 더 긍정적이겠습니까? 도시가 좀 더 긍정적이 되겠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도시권과 관계되면서 자, 고려는 개경에다가 무엇을 설치한다? 시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시전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국가에서 쓰는 물건 또는 관청이 쓰는 물건 또는 귀족들이 쓰는 물건 있죠. 이 물건을 여기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관영상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관영상점은 개경과 서경과 동경이라는 대도시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데 관영상점은 서적점이 등장하고 있어요. 서적점이라는 것, 서적을 파는, 요즘으로 하면 책방이죠. 서점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약점도 있죠. 약 파는 곳이죠. 요즘 약국의 결론적으로 주점이 등장합니다. 술 마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다점도 등장하고 있었다. 자, 커피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커피집이죠. 이 당시 커피는 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가부, 개양, 이웃 때 나온다 그랬죠. 이러면서 나오겠고, 그러나 도시에서도 비정기적 시장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네요. 이 비정기적 시장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했던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관아 옆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이 나오는데 지방에 있는 농민들은 생활 필수품을 일반적으로 여기서 교역을 하겠고, 여기서 판매하는데 상인으로서 행상이 등장하고 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봤자 이것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일용품일 거예요. 일상생활품일 거예요. 그러다가 후기 때는 전기보다 시장이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결과는 수요가 그만큼 증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는데 후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개경에 있었던 이 시전의 규모가 여기서는 좀 더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겠고 업종도 좀 더 전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대되면서 업종이 전문화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항구도시를 통해서 발달하는데 이 항구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 결론은 중국의 물건이 들어온 항구죠. 병난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그러면서 상업의 중심지로도 넘어가고 있었겠고, 지방시장에서도 상업이 발달하는데 지방시장에 활동했던 상인이 뭐였어요? 행상들이죠. 이 행상들도 좀 더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상활동이 두드러지겠고, 조운로를 통해서도 많은 물건이 왕래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관이었던 원까지 나오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후기 때 가면서 경제개혁의 변환, 요것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전매제도가 등장한다 그랬죠. 이 소금의 전매제도는 어느 왕 때 나오냐면 충선 왕 때 나온 겁니다. 각연법을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금의 전매는 충선 왕 때 했다. 전매를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 발달에도 굉장히 기여가 되겠고,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농민들은 유통경제 참여에 어려웠다.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자급자족 경제를 가장 기본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참여가 어려웠었고, 그러지만 경제는 상업은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이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도 나오고 수공업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수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도 등장한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금의 전매제도는 어느 왕이라 그랬습니까? 충선왕이라 그랬죠. 옆에 날개 쪽에 소금의 전매제도 사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충선왕인데 시기를 물어본다든가 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올 건데 잠깐 필요한 사료 내용만 보도록 합니다. 밑에 정도로 내려갑니다. 소금을 쓰려는 사람 모두 의염창 및 관할 관청에서 사도록 하며 만약 사사로의 염분은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설치하거나 서로 사고 파는 자는 그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러면 소금은 누구만 판다? 국가 관청만 판다는 이야기죠. 이게 소금의 전매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05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5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폐하고 고리대비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화폐를 더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만은, 자 그러면 상업이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 경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 필요하겠고, 그러면 이 화폐 경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는 화폐를 만드는데 국가 입장에서 화폐를 만드는 이점이 여러분 교재에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금을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정부가 재정 상태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는 화폐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뭐를 만듭니까? 화폐를 만들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종 때 나왔던 고려시대의 최초 화폐 건원중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최초 철제 화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종 때 가다 보니까 나왔던 화폐가 있습니다. 사만통보가 있죠.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동중보도 나오고 또 하나 활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혹시나 사료로 골짜기 사료인데 나오면은 거의 어디냐? 숙종 때 나왔던 화폐를 좀 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구는 누가 만들었느냐? 의천의 건의로 나왔던 화폐가 활구예요. 의천이란 사람은 문종의 아들로 송나라에 불교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화폐 경제가 꽤나 발달하는데 그때 화폐로 교자나 회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보고 와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건의하겠고,
이거 글을 우리가 청주전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폐 지조 건의글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관청이 주전도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활구를 만들어요. 은 한근으로 되어 있는 고액의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액 화폐다 보니까 이것은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귀족들은 재산 축적용으로 등장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귀족들은 어쨌고 농민들은 어쨌느냐? 그러면 농민들도 사용에 거부감을 갖고요. 귀족도 사용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유는 농민들은 그 당시 무슨 경제입니까? 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자급자족 경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지만 귀족들은 왜 또 사용하지 않느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나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결과 화폐는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진 않았다. 단 사용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 다점이나 주점에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크게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화폐가 나오면서 고리대업도 같이 그 단원에 언급이 됩니다. 고리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족이나 사원이나 왕실들이 나름대로 고리대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리대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가진 자가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경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농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보호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보호 개념은 일정 기금을 모아 그 이식으로 공공사업을 행하는 공적인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사업을 행하는 공적인, 요것도 이자 노름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자 노름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이자 증식을 하다 보니까 농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한계점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보, 광학보, 경보, 제2보, 금정보, 팔관보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비중을 두겠고, 화폐와 관계되는 사료에 대해서 날개줄이 가다 보니까 화폐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모 1번, 2번, 3번 사료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낼 때는 어디 쪽을 내는 게 거의 일반적이냐? 네모 1번 사료. 이것은 가끔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모 1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경제 마지막 단원에 뭐가 나오느냐? 대외 무역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06번에 대외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무역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무역도 기본적으로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발달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단 제가 상업수공업 대무역 화폐를 상업수공업을 하면서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면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역은 통제했지만 공적인 무역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대무역을 하다 보니까 최대 항구는 병난도입니다. 이 대무역 중에 가장 중심을 띄었던 나라는 어디냐?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던 송나라일 겁니다. 송나라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를 그리면서 대무역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에 일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고려시대 대무역 국가는 이쪽에 고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쪽에 송이 등장하죠. 여기에 거란이 등장하겠고, 이쪽에 여진이 등장하겠고, 이쪽에 일본이 등장하겠고, 아라비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자 송과 교역을 합니다. 송과 교역하는 길은 두 개 길이 있습니다. 위쪽에 교역하는 길은 북송 때 교역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남송 때 교역하는 겁니다.
위쪽의 길을 우리가 동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길을 남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로가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남로가 많았던 이유가 여기 동로로 갔을 때 수도, 송나라도 카이펑과 여기 산둥반도가 꽤 멀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해서 남송해로 갈 때 양쯔강 쪽으로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남송해 송이었던 항저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우리나라가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주는 물건은 어떤 물건을 주게 되느냐? 그러면 주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 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산물이었던 인사,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화문석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물건은 거의 뭐냐?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불문, 비단, 책, 약재, 귀족의 사치품이에요, 결론적으로. 귀족의 사치품, 이렇게 나오겠다. 단, 혼도가니 말까. 제가 고대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발해가 중국과 교역할 때 자기는 수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기를 수출한 적은 발해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꽤나 도자기가 발달했던 것이나 청자가 나왔지만 청자는 수출하지 않고 송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다. 고려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어디와 교역하느냐? 거란과 여진과 교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란과 여진과 교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준 물건은 식량이나 농기구를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에 관한 특산물이다 보니까 은이도 금은 되겠지만 모피 또는 말이 들어오는 게 꽤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일본에서 일과 교역을 하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뭐냐? 수은, 감귤, 말을 수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준 것은 자, 식량이나 인삼이나 서적을 주기 시작을 하고 있다. 아라비아, 순이 있죠. 향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산호가 등장하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혼동하지 말까. 일본에서 들어온 게 뭐라 그랬죠? 수은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라비아가 병난도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때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것은 수은이라든가 향료라든가 산호가 들어오고 있다. 같이 일본과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건 수은입니다. 그러나 향료나 산호가 들어가면 어디 쪽이다? 아라비아 쪽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아라비아 교역하면서 우리나라는 자, 서방에 알려질 때 뭐로 알려집니까? 코리아로 알려지죠. 그래서 현재 고려대학교가 결론은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는 거로 고려하셔도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그라미사 원과 무역이에요. 원과 무역은 후기 때예요. 국가 지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사무역이 꽤나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경제편인데, 자, 경제편에서 우리가 수공업부터 쭉 들어갔지만 전기 때는 무조건 관적이다. 그리고 후기 때는 무조건 뭐다? 민적이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3자 중세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나오네요. 자, 앞으로 가서 신분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삼국시대까지는 신분제도가 신분이 몇 개까지 있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가면서 신분이 4개로 등장합니다. 귀족, 중간계층, 평민, 천민, 이래서 4가지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01번 자, 신분제도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로 1번 고려사회 특징이라고 하는데 고려는 문벌 귀족사회예요. 즉 문벌이 기득권을 독점하는 사회였다. 그러면서 신라보다는 두 번째 개방적 사회예요.
밑에 계층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가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세 번째,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다. 두 번째, 연관성을 두게 되는 거죠. 개방적 사회와. 네 번째,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다. 고려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가족 중심은 누구까지만 대가족이냐? 그러면 귀족에서부터 평민까지만 대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노비는 대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팔아버리죠, 주인이. 그러니까 대가족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가족 중심 사회로 운영했던 이유가 쉽게 교과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 운영의 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교재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금 걷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가족장한테 한꺼번에 세금 내려가면 굉장히 편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징수 용의적 차원이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과정에 귀족들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본관을 가져요. 귀족은 본관을 갖겠고, 그래서 족보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평민은 뭐를 갖는다? 성을 갖는다. 그러면 본관이 고려시대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족보가 처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좀 난점이 있어요. 어떤 난점이냐? 우리가 자기 집안의 족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해가 본관이고 김씨라고 김해 김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해는 본관이면서 지역의 출신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고려시대 처음으로 족보가 나왔기 때문에 시조도 언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려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고려 사람이 아닌 시조들이 꽤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려 이전에 왕실 집안이었던 것은 그 이전의 시조로 봐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주 김씨 그 이전일 거예요. 김해 김씨 그 이전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등장한다. 밀양박씨 이전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이전까지 가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는 과정에 고려시대 신부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4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4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인구층이 4개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귀족이라든가 중간계층, 평민이라고 해도 되고 양민이라고 해도 상민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사람, 천민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신분계층이 4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지배층, 밑에는 피지배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에 지배층 중에 제일 위에 계층 귀족을 들어갑니다. 이 귀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귀족을 하냐? 일반적으로 왕실을 포함하지만 몇 품 이상, 5품 이상의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품 이상의 관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정치로 올라갈 때 음서를 통해서 올라간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공음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계층이었다. 이렇게 등장하는 5품 이상입니다. 문관과 무관을 포함하면서 단 혹시나 문제를 쉽게 낼 때 모든 관리를 귀족으로 본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다. 고려는 9품까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5품이니까 6, 7, 8, 9품은 어디입니까? 중간계층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모든 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또는 공무원에서도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통역관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거는 이쪽이다. 중간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계층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계층은 언제 때 형성이냐? 후삼국 혼란기를 거치면서 고려가 등장하게 돼 있죠. 이 후삼국 혼란기와 고려가 등장하면서 새로이 등장했던 계층이에요. 그러면서 지배층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삼국에서 고려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고려 초기 무렵에 등장했던 지배층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여기서 설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남반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반이라는 것은 궁중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향리, 향촌에서 있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죠. 호족의 후예였던 사람. 군방, 이군육의 직업군인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리, 역에 있는 하급 공무원. 잠깐, 리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우리나라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는 관리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현재로 이야기하면 5급 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고급 공무원이고 리는 실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리는 역의 실무자고 설이 어디였습니까? 중앙관청의 실무자였고 향리는 향촌에서 실무자였죠. 이란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직을 그대로 세습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뭐를 받습니까? 일한 대가로 토지는 받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내용이 나가보겠고, 평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중간계층 귀족이었던 사람이 자, 나름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방에 낙향을 하면서 중간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향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를 통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나오게 되겠고, 평민으로 들어갑니다. 이 평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농민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이에요. 백정은 꼭 고려할 것. 백정이 고려시대에 나왔느냐 조선시대에 나왔느냐예요. 고려시대에 나오면 농민이지만 조선시대에 나오면 도살업자로 천민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백정 농민이 등장하고 있다. 그거이 나오겠고, 당연히 상인 나오겠죠. 수공업자도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민이 나오겠고, 영민이라든가 진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아마는 평민이에요. 근데 이 평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조세, 공납, 여금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정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백정도 다시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납, 여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 거주,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 백정과 같은 사람이 어느 과거를 보냐면 잡과거를 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백정농민이 그렇게 잘 살았다. 그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 농민이 어떤 결과도 나오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귀족들의 고리대업으로 이렇게 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상인은 상업하는 사람이고, 수공업자는 수공업하는 사람인데, 향, 부곡, 소민과 영민, 진민은 특수불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민이지만 특수민이에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특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영민이 진민이 나오는데, 향부곡은 무슨 업에 종사하고요? 농업에 종사하고요. 소는 무슨 업에 종사하고요? 수공업에 종사합니다. 이것도 평민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무에서 이야기를 하면 향부곡소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권리를 이야기하면 백정, 농민이 더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향부곡소는 평민은 평민인데 차별받는 평민이고, 의무는 무겁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왜 내가 의무가 무겁고 권리가 없느냐에 대한 불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신분 상승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 상승 운동에 대변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무신직공교에 나왔던 망이망소인안이에요. 망이망소인안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주명학소난이에요. 그러면서 이 망의망소인안을 통해서 충순, 현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신직공기 때는 향부곡 소수가 줄어드는 계기점이 되겠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원나라 침략이 나왔을 때 처인성에서 부국민이 항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현호 승격을 하게 됩니다. 충주 다인 철소민들의 항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현호 승격이 돼요. 그래서 신분 상승 운동을 통해서 무신직공기와 원나라 간섭기를 통해서 향부곡 소우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다. 역에 있는 민을 영민, 진에 있는 민을 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천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천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뭡니까? 노비죠. 그 외에 제인도 등장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노비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노비는 국가가 소유하는 노비를 공노비,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를 사노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노비에도 이벽과 외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사노비에서 솔거와 외거가 있는데 외거노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거노비가 한문호 이야기를 하면 밖에 거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집 밖에 거주하는 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점 첫 번째, 주인과 따로 산다. 그러면 거주할 집이 있으니까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당연히 토지도 소유할 수 있죠.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인의 노비다 보니까 1년에 얼마씩 주인한테 내야 될 신공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점 두 번째, 가옥이나 토지나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 노비도 노비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점 세 번째, 신분적으로 주인에 애속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백정농민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네 번째,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있었다. 그래서 승려. 그러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에 올라갈 수 있다. 일반 평민호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1억에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신분 이동이 꽤 가능하는데, 노비에 대해서 노비는 성을 가질 수 없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노비에서 원칙론 몇 가지랍니다. 노비는 일천즉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라는 거. 천자수모법이 뒤에 나왔는데,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비인데 주인이 달라요. 자, 아버지가 부가 A집 노비고 모가 B집 노비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자는 누구 집 노비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한 자식은 수모, 어머니 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쪽 노비, B집안 노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까지 들어가느냐? 남자 노비 가격이 비싸느냐, 여자 노비 가격이 비싸느냐, 이 논리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남자 노비보다는 여자 노비가 20% 정도 비싸게 매겨져요. 이것이 옆에 날개, 노비에 관한 내용에서 1번과 2번과 3번의 사료가 등장합니다. 근데 네모 1번에 관한 내용이 결론은 여자 노비가 20%가 비싸다는 내용을 보겠고, 네모 3번 사료, 이것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료입니다. 고려시대 노비에 관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로 3번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회 계층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는 변동이 꽤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죠.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이 행해지고 있는 사회였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개방적 사회였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번 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고려시대 경제편 일부와 고려시대 사회편 일부를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편 일부에서 이 신분구조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번 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